네, 먼저 감독님부터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갈매기의 각본 연출을 맡은 김미조입니다. 저희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복의 정애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김민조 감독님은 이게 첫 장편이고 그리고 이렇게 개봉을 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이 영화를 만들 때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는 좀 상상을 못 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영화를 받아들여 주실까?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냥 어느 곳에서든 한 번이라도 상영을 했으면 좋겠다만 생각을 하고 영화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돼서 너무 저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정혜아 배우님은 별백, 나를 찾아줘, 그리고 제 많은 소녀,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마돈나 이런 여러 작품들 참여하셨는데 이번 작품이 24년 만에 첫 주연작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장편과 단편의 차이는 좀 더 많이 나오고 짧게 나오는 그 차이겠죠? 아, 모르겠어요.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주셨을 때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렇게 일찍 주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빨리 주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흡수돼가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장편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도 그 대사를 계속 되뇌이면서 그 인물화가 돼가니까, 그래서 장편에서는 장편인 만큼 그 작품에 흡수돼가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실감을 했어요. 네, 실감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감독님께서는 이 작품 처음 구상하실 때가 2018년도였고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일상에서의 경험들이 응축돼서 작품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어떤 큰 계기나 그 다음에 작품을 만들면서 주로 했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진짜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영화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좀 궁금해졌어요. 엄마가 누군지. 네. 그러니까 사실 살면서 엄마의 이름 석자를 엄마가 아닌 그 세 개의 음자를 한번 삼음절로 하는 거는 저는 제 기억으로 제가 20번이 안 넘은 것 같아요. 입 밖으로 꺼내는 거.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랑 같이 대학원 실습 과제 때문에 이제 촬영 수업 때문에 이제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한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같이 이제 1박 2일 동안 바닷가로 여행을 갔었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바닷가에서 막 노시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갈매기 같았어요. 갈매기들이랑 이렇게 같이 노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엄마 진짜 갈매기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인상들이 되게 강해서 엄마가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을 일단 처음에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좀 직접적으로 이 이야기를 구상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그 한낮에 길을 걷다가 강 아래에서 되게 저희 어머니랑 비슷한 분을 봤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정말 저희 어머니인 줄 알고 그분을 봤는데 그 분의 뒤를 되게 어떤 한 사람이 좀 바짝 붙어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좀 공포스럽고 무서웠어요. 왜냐면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되게 오랫동안 좀 지켜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기억들이 좀 합쳐져서 갈매기라는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혜아 배우님을 우연히 다른 촬영 현장에서 보고 이제 캐스팅을 하시게 됐는데 그 캐스팅을 하시면서 기동력이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복이란 역할과 맞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배우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오복과 어떤 점들이 평소에 어떤 모습과 그다음에 보여지는 어떤 연기의 그런 이미지와 어떤 게 다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감독님한테 듣기로는 이제 그 인물과는 전혀 약간 그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이미지의 제 오복이 된 것 같아요. 저 감독님이 저기 했던 인물은 이제 뭐 체구도 좋고 등치도 좋고 뭐 이러신 분이었는데 그냥 저는 제가 정예와 표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생선 가게를 했고 이 가정을 꾸려가고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그냥 뭐 어떤 인물을 떠오르지 않고 그냥 저는 그 역할이 흡수가 돼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감독님께서는 오복이라는 인물을 그리면서 좀 중요하게 봤던 점들이 있을까요? 그 오복은 약간 절대 자기가 먼저 누군가를 때리진 않지만 한 대를 맞으면 약간 네 대로 대갚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그런 어떤 되게 작은 고추가 맵다 같이 되게 작은데 그 몸에서 나오는 열기나 에너지가 되게 뛰어난 사람이어야 됐어서 제가 애화 선배님을 처음 봤을 때 그 열기와 에너지와 그런 것들을 느꼈었기 때문에 애화 선배님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이나 어떤 그 사회에서 오복이 그려지는 인상은 어떻게 보면 수능을 할 수도 있고 커뮤니티를 해치지 않으려고 혼자 이렇게 삼킬 수도 있는데 이 성폭력이라는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그 가해를 받음으로써 촉발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의 오복의 어떤 심리나 변화는 물론 성폭력이 엄청난 사건이긴 하지만 그 커뮤니티를 깨면서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 안에 어떤 오복이 느꼈던 것들은 무엇이 크게 작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복이라는 인물한테 그러니까 오복이라는 인물의 가장 컴플렉스가 뭘까를 고민해 보니까 자기의 교육 수준이 짧다라는 게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복이 되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극 중에서 무식해서 그런다. 예. 그리고 나는 못 배웠어도 내 딸들은 다 교육시켜서 대학까지 보냈다. 오복은 그 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그 이내의 그 남편이 될 사람에게도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열등감을 되게 내비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복이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 사과를 받는 것에 매달릴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열등감들이 약간 오복이라는 사람을 이루는 근간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복은 원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고 그른 것에 대해서 그르다고 하는 사람인데 오복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계속 나는 못 배워서 무식해서 잘나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갈매기를 통해서 한 인간이 내가 교육 수준을 못 받아서 아무것도 못 받아서 그런 열등감에서 다 벗어나서 나도 소중하고 나도 존엄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목소리를 내는 과정 자체를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오복이라는 사람에게는 조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복이 여정을 하나하나씩 밟잖아요. 그리고 2차, 3차 가해도 나타나고 굉장히 고난한 과정을 겪는데 배우님께서 연기하시면서 그 과정들을 겪어내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하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종국에는 혼자 결국 그 고발을 하게 되는 건데 그 결말에 대해서도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었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복과 저 정혜와의 성향은 많이 달라요. 달라서 일단 제가 계속 저는 자꾸 관객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관객은 내 생각에 동의해 줄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집착으로만 보여지게 될까? 그래서
내 편이 안 돼주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을 갖는 걸 감독님한테 자꾸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서 하긴 했지만 이제 제가 오보기가 덜 됐기 때문에 제가 계속 거기에 의구심을 가졌던 거겠죠. 의심을 하고 근데 적절하게 잘 표현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점점 이제 지금은 상당히 오복에게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오히려 오복을 통해서 제가 배운 점도 있는데 아마 이제는 끝까지 티켓을 들고라도 안 되면 그 다음을 여정을 향해서 계속 싸우며 나갈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관객이 설득이 안 될 것 같은 장면이나 어떤 그런 게 있었나요? 특별하게? 관객이 이런 장면이나 어떤 이야기에 있어서 좀 설득하기 좀 어렵겠다. 그 오복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글쎄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보여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가해가 일어나고 그 2, 3차 과정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배우님 자체도 관객의 어떤 설득 여부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애써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관객분들도 또 영화를 보면서 그랬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가해가 2, 3차 가해가 벌어지면서 이제 특히 가족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도 이제 어떤 뼈아픈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배우님이나 감독님이 느끼셨을 때 가장 뼈아프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네. 뼈아픈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 못하는 그 마음이 더 느껴져서 그게 더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뼈아프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남편이 그런 대사가 또 있잖아요. 그 동의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굉장히 무관심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그런 남편의 동기나 그런 방어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작동으로 일어나는 건지 혹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감독님 말씀하시죠. 네. 근데 저는 무일이 사실은 이 집안에서 되게 아들 같은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을 건사해서 이 집안의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 주인은 사실 오복이고 무일은 오복의 곁에서 되게 이 집에 없는 아들의 역할을 좀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무일이 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성폭행은 뭐 여자가 응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그 대사는 제가 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한 말은 아니지만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어서 무일이라면 약간 철이 없었던 무일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무일의 생각에서. 그런데 그런 무일이 자신의 아내가 그런 행동을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성폭력을 겪었을 때 무일이 여전히 그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무일도 뭔가 이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달라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의 아내가 아니면 쉽게 내뱉을 수 있었던 말들이 나의 아내가 그 피해 대상자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됐었을 때 성폭력을 겪은 그 생존자가 됐었을 때 무일이 여전히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무일이 조금 그런 말을 내뱉지만 이게 시나리오상에 있었는데 저희가 촬영까지는 했었는데 이게 최종 편집본에는 안 들어간 것이 원래는 무일이 그 거실에서 혼자 밥을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딸이
이렇게 찌개를 갖다 준 장면이 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촬영을 한 것은 무일이 오복을 주려고 석류즙을 좀 사왔다는 설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무일이 좀 적극적으로 좀 오복을 달래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시나리오 단계에서 있었다 삭제된 것은 기택의 가게에 찾아가서 뭐 난동을 부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 이야기의 종착점은 이 이야기가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한 인간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귀결이 돼야 되는데 무일이 오복보다 먼저 앞으로 나서거나 딸들이 오복보다 먼저 나선다면 오복의 자립성이나 주체성 같은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상승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좀 그런 점들을 조금 잘라냈어요. 그리고 딸들과 오복과의 또 역학관계도 많이 잘 그려지고 있는데 관객분께서 질문을 관련해서 해주셨는데요. 딸들의 마음이 제일 궁금합니다. 엄마를 이해하는 것 같지만 제일 응원을 받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옆에 있지만 내 속으로 낳은 딸들이지만 제3자 느낌이 듭니다. 가족이지만 옆에서 도와주시고 감정적인 응원을 받지 못하는 오복이 느꼈을 마음이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애초에 어떤 응원을 자식이나 뭐 남편한테 기대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이 더 큰 거죠. 딸의 결혼, 남편의 그 사람은 그 아들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나한테 그것도 남의 말처럼 지나가는 말로 뭐 성폭행이라 뭐 그런 그렇게 되면 성립이 안 된다는 이런 말도 간접적인 거지 나한테 대놓고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성격이 있고 그리고 딸도 그렇고 사실은 상인 중에 누군가가 의지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다 의지할 곳이 없었을 때가 더 외로웠던 것 같아요. 집안에는 감추고 싶었고 그렇게 지금 물어보시니까 정혜화와 오복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도 내 편이 없다는 건 정말 외롭고 제일 그래도 그때 찾아주는 건 엄마인 것 같더라고요. 감독님도 특별히 그 딸과의 관계, 역학관계 그리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제가 항상 느꼈던 가족의 모습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가족도 시스템의 일부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항상 가까이 있으면 왠지 좀 벅차다라는 느낌 들고 뭐 너무 멀리 있으면 너무 그립고 저한테 가족은 약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 근데 오복과 딸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만약에 이 가족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엄마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딸들이 두 손 다 벗고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엄마를 도와주는 것이겠지만 이 집안 내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결말에서 하고자 하는 오복이 자신의 존엄을 깨닫고 거듭나는 관계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딸들의 역할이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 충분할까를 고민해봤을 때 저는 딸들이 그저 그냥 오복의 곁에서 있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오복보다 먼저 더 나서서 오복의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오복이 사람들을 찾아갈 때 같이 그 길에 동행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오복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한 인간이 거듭나는 과정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딸들과의 역학 관계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좀 약간 원방 섞인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같이 있는 연대를 하는 게 딸들의 된 역할이었던 것 같고요. 까칠님께서 오복의 옆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 시선에 들어갔던 게 오복의 손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오복의 지저분하고 긴 손톱과 이내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손톱 정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영화는 오복이 보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오복이 어딘가를 보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야 관객분들도 오복에게 충분히 공감하고 이입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복에 그러면은 시선을 보여줄 때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딜까? 앞모습일까? 뒷모습일까? 옆모습을 보여줄까를 고민해 보니까 옆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복이 어딘가를 향해 보고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옆모습을 많이 주안점을 뒀었고, 그 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오복이 무언가를 쓰는 행위가 4번에 걸쳐서 나와요. 예를 들어 처음에 이제 성폭력을 겪고 나서 산부인과에 가서 예진표를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내원 목적에 출혈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소극적인,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되게 간접적으로 알리는 소극적인 행위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소장을 쓰는데 그거를 자신의 손으로 쓰지 못하고 첫째 딸의 도움을 받아서 대신 쓰는 건데 그건 역시도 되게 소극적인 몸짓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자신의 그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호소문을 쓰는데 호소문도 결국은 내용을 적지 못하고 호소문만 쓰고는 쓰지 못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비로소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첫째 딸 이내도 결혼시키고 모일과의 결혼도 깨지지 않고 오복이 고민을 하다가 얼굴을 씻고 머리를 감고 손톱 발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손으로 쓰는 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피켓까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 오복이라는 사람의 근원에는 교육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쓰는 행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손을 좀 유독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가깝게 오복이 보이지만 약간 카메라가 되게 거리가 느껴지고 구간샷도 되게 빈번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특별하게 오복이라는 인물을 조금 어떻게 보면 작게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관객과의 거리를 계속 두게 한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키가 좀 작아서 저는 항상 사람들을 올려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을 되게 로우 앵글로, 그러니까 낮은 앵글로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희한하게 그 부감, 위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을 찍을 때 쾌감을 느낍니다. 내가 누구를 내려다보네? 내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위치에서 뭔가를 보잖아. 그래서 그런 시각적 쾌감을 느껴서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제가 약간 부감, 그건 이제 높은 앵글에서 찍는 그 부감을 애호한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세요.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애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다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에도 자연스럽게 조금 그런 취향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그 오복이 물탄 건물 위에서 시위하는 사람을 올려다볼 때 사실은 카메라를 정확하게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멀리 찍어서 오복의 시선이 들어오진 않지만 그 카메라 너머의 관객분들과 좀 눈맞춤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래에서 뒷부감으로, 그러니까 그 위로 올려다보는 오복을 찍었으니까 그러면 위에서 오복을 내려다보는 그 매치되는 시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조금 그것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앵글, 높은 앵글을 좀 반복해서 썼었습니다. 배우님도 되게 카메라가 되게 멀리 있는 거잖아요. 부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망원 렌즈 이렇게 당겨서 찍는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그 촬영 현장에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카메라와 거리가 있다는 게 또 배우한테 또 많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서. 저는 감독님이 멀리서 찍으시면은 그냥 저 멀리서 잡히는 거고 가까이서 찍으시면 가까이 잡히시는 건데 거기에서 그 카메라를 의식하고 연기해 본 적은 없어요. 옆에서 찍는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지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그 순간순간에 몰입을 했을 뿐이고, 이제 불편한 건 그 멀리서 찍는데 그 많은 이제 상황들이 엔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네, 도처에. 그렇죠. 또 열악한 상황에서 찍다 보니 통제해 줄 수 있는 그 인원도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NG가 많고 갔다가 또 다시 와서 다시 시작해야 되고 뭐 그 골목길을 쭉 걸어갈 때는 내가 대사하려고 하면 강아지가 먼저 대사하고 뭐 이제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뭐 이제 그럼 다시 한 600-700m를 가서 다시 시작하고 이제 배우는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열심히. 네. 그 영화 첫 장면에서 시장 장면이 이제 프롤로그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통제가 된 거예요?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냥 배우님 두 분이 그냥 연기하든 안 하든 해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가 멀리서 찍었으면 좋았겠지만 굉장히 가까이서 찍었어요. 그래서 너무 카메라를 다들 보셔가지고 이게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건데 그 장면이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가 두 분이 이렇게 이내의 차에 타고 그렇죠. 타면은 거기가 굉장히 뭐 5차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혼잡했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많고 이래서 사실은 이 자동 이내의 차에 타시면 이게 차가 떠나는 것까지를 찍어야 되는데 항상 차에 탔다 성공했다라고 하면 떠날 때 꼭 카메라를 한 번씩 이렇게 보셨어요. 예, 상인분들과 시민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어서 이제 NG가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려면 10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16번을 갔는데 나중에는 저희 선배님께서 이렇게 눈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 원망스럽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너무 지쳐하니까 제가 그냥 카메라 옆에서 위아래로 뛰었어요. 약간 이렇게 강시처럼 뛰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카메라를 안 보고 저를 다들 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찍었습니다. 근데 진짜 보조 출연분들은 살아있는 보조 출연분들이에요. 그 보조 출연분들을 진짜 투입을 했으면 그런 장면이 안 나와요. 그렇죠. 거기 진짜 장보러 오신 분들이고 진짜 어떻게 보면 날것이죠. 그게 너무 저는 봐도 좋더라고요. 고생은 했지만. 정말 잘 통제된 첫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객 아까께서 성유죽 얘기도 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상견례 때 카메라 구도가 특이했는데 사돈 집안의 얼굴이 안 나오게 배치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원래는 그 장면이 샷이 굉장히 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샷으로도 찍고 단독으로도 찍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진짜 상견례 같지 않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상견례를 뭐 겪어본 적은 없지만 상견례 자리라면 굉장히 좀 어색할 것 같은데 처음 만났으니까 약간 서로 약간 조금 체면도 차리고 그럴 것 같은데 진짜 상견례 같지 않아서 그러면 정말 상견례 같은 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사실은 그 장면을 좀 즉흥극으로 이제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모두 잊어주시고 그냥 즉흥으로 그래서 그 장면만 사실 20분을 찍었어요. 카메라를 돌린 채로 20분을 해서 그 중에 굉장히 좀 좋았던 순간들만 딱 편집을 해서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한 20분 돌리니까 다른 샷이 필요가 없이 그냥 그 한 장면만으로도 오복과 그냥 그 관계가 충분히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편집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정막이랑 그다음에 오복의 아버지랑 아들도 닮았다 이런 대사들도 다 시큰데요. 그렇습니다. 네,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복이 고등학교에 가서 자신의 엄마와 전화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하필 왜 고등학교에 갔다 뭐 이것도 교육과 연관되는 걸까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것도 촬영을 해놓고 편집으로는 쓰지 않은 건데 그 전 장면이 오복이 자기 딸 이내에게 자신의 그 피해 사실을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했는데 이내가 너무 당황한 듯한 반응이니까 오복이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거든요. 뭐 미안하다, 뭐 괜히 이야기했네, 뭐 아빠한테는 이야기하지 마 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사실은 조금 멀리서 시장 상인들이 막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사실은 원래 그 장면이 오복의 시선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복이 뭐 이미 뭐 시장에 가서 다시 일을 해야지 하고 터벅터벅 시장으로 걸어 들어왔는데 시장 상인들이 저렇게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즐겁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복이 다 일터에 돌아갈 자신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 앞 현관문에서 집 앞 그 문을 따려고 하는데 아무리 가방을 뒤져봐도 열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도 못 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하니까 오복이 그럼 나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네. 어딜 가지? 하다가 그냥 동네에 있던 여고를 들어간다는 설정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복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복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중에 하나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복이 자기도 모르게 고등학교에 가겠다. 그래서 나는 입어보지 못했던 교복, 나는 받지 못했던 교육을 되게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그 원망 섞인 말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고등학교로 했습니다. 거기서도 어김없이 부감 자세 전문 앞에서 그리고 사돈 어른들이 이제 첫째 딸을 되게 힘들게 하잖아요. 결혼 준비에 있어서. 근데 영화에는 많이 묘사가 안 된 것 같은데 오복의 상황을 들은 건지 궁금하다고 관객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원래 한 4고의 버전에서는 그 상대 측의 어머니 아버지가 알고 뭐 이거를 뭐 결혼을 한 해 만에 약간 이런 뒤치다거리 엎치락뒤치락이 있었는데 그게 자꾸 이야기의 본질을 흐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현실에서는 그렇더라도 영화에서까지 그럴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영화에서는 아무리 현실이 척박하고 힘들어도 영화에서만큼은 조금 현실에 기반을 둔 조금 다른 현실을 그려보자라는 욕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은 조금 일부러 좀 배제를 했는데 저는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거든요. 사실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질문 다시 드리면 오복의 상황이 사실 성폭행이라는 큰 사건을 맞이하지만 결혼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남편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일들도 생계를 또 해야 되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사건을 마주하는 건데 그 중년 여성들이 이제 사실 겪게 되는 일상 그냥 디폴트의 어떤 위력이 좀 느껴졌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배우님께서도 연기하시면서 또 혹은 또 일상에 생각하셨을 때 어떤 그냥 기본적인 위력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지 그리고 영화에서 또 표현하셨을 때 그런 위력들을 표현을 좀 많이 생각하고 하셨는지 좀 감독님께서 좀 해서 연기하실 때 사실 일상 속에서 겪는 중년 여성과 또 하나들 역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선배님이 오복의 역할을 하셨을 때 이런 안타까운 분들을 오복이 아닌 정형화를 느끼셨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봤는지. 배우는 일단 빙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편은 빙의되는 시간이 좀 길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내 대사를 되뇌이면서 그게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배우마다 그 현장에 가서 그쪽에 한장 자기 역할에 몰입이 돼 있어서 바로 나오시는 분이 있고 현장으로 가시는 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깔려 있죠. 이미 이제 오복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언뜻 그런 행동이나 말투가 나오고 그럴 정도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뭐 다른 역할에서 할머니 역을 했는데 뭐 저기 물에 관절이 있고 몸이 아프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짜로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이게 체감으로도 이게 오는구나 싶은데 아마 제 오복도 이미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뭐 제가 현장에서 할 때는 그런 저런 계산 없이 그냥 편하게 오복으로 연기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관객분께서 시장 사람들이 모두 증인으로 나서긴 꺼려했지만 그나마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 어쩌면 모순적이게도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시장에서 오복을 든든하게 도와줄 힘이 있는 사람 중에 여성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잠깐이나마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또한 남성이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뭐 남성이고 여성이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제 사실은 조금 그거를 쓸 때 고려를 했던 것은 우리가 보통 좀 20대나 30대 젊은 남성들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편을 들어주는 건 쉽지 않아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보여주는 게 영화라고 생각을 그 당시에는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게 어렵다라고 누군가는 생각을 할지라도 혹은 난 당연히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생각하는 그런 편견들을 영화 안에서나마 계속해서 깨주고 대안을 제시하고 다른 길을 근데 제가 뭐라고 다른 길을 조금 보여드리나 싶긴 하지만 이 영화 안에서나마 그런 모습이 보여준다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다른 방향이라는 게 어떤 주변의 변화나 시스템이 작동해야 나타나는 것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오복이 또 스스로 그 고발장을 써야 되지만 그게 없는 상황이라면 그게 해답과 과연 가까운 것일까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엔 그 가해를 받은 피해자가 시스템의 작동과 어떤 주변의 도움보다는 혼자서 스스로 그게 또 미투의 어떤 서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사실 좀 오복을 통해서 가장 그리고 싶었던 것은 시스템을 뚫고 나가는 개인의 강한 생명력을 너무나 그려보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가족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오복이 속해 있는 시장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과연 내가 나로서 존재를 하는 게 온전히 존재하는 게 가능할까? 시스템 안에 담겨져 있는 나를 아예 무시하고 내가 내 목소리를 옳다 그르다 이건 아니다라고 목소리 내는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복을 통해서 그런 생명력을 저도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오복이라면 좀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그러니까 오복이라면 충분히 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그려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런 생명력과 그리고 오복이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이후의 것은 어떻게 상상을 해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결국 한 개인이 그 위력을 받아서 고발을 스스로 하고 시스템 뚫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결국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그게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대한 것들이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될까? 제가 오복한테 그러니까 이 영화의 가장 최선의 이 영화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뭘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을 때 저는 현재의 결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오복이라는 인물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를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해봤을 때 되게 기택에게 정말 무력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결말도 있었고 되게 극단적인 결말도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너무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결말도 있었고 되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때
그러면 그냥 제가 현재 상상할 수 있고 내가 그냥 누가 들어주지 않아도 오보기가 조금 계속 싸워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현재의 결말이었었는데 사실은 저도 오복의 그 너머 지금 현재 영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결말 그 너머를 저는 상상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지 누군가는 오복처럼 싸우고 있고 그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점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만이 그냥 나의 최선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배우님께서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성폭력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고발이나 미투의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영화를 접하면서 그 성폭력에 있어서 피해자들 혹은 그 주변이들 그리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해야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들. 사실 그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이렇게 처음에 고민했던 부분도 이제 이렇게 약간 민감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세대에서는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고려도 좀 했었고 고민도 했었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좀 숙제인 것 같고 또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또 많이 어렴풋이 다가가는 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배우님의 말씀에 뭔가 좀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 속에 사실 여러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네. 사실 또 그 말에는 또 오복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주변인들 그리고 그걸 둘러싼 시스템조차도 좀 잘 된다라는 게 과연 또 어느 방향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평론 정혜화의 억센 날개, 김미조의 침착한 비행이라는 평을 봤는데요. 전체적인 카메라 워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카메라 연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평은 박형숙 선생님이 해주신 거예요. 욕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저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평 아닌가요? 억센 날개, 침착한 비행.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이걸 촬영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촬영 감독님들이랑 이렇게 미팅을 했었을 때 대부분 의견을 주신 게 이 영화는 좀 들고 찍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되게 많이 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막 방골 기질이 있어서 들고 찍는 그래 그러면 나는 고정해서 찍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그냥 인물의 내면이 동요하니까 카메라도 같이 동요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물의 내면이 충분히 동요하고 있는데 카메라까지 인물을 앞서서 같이 이렇게 동요를 하기보다는 인물에 동요되는 감정과는 별개로 카메라는 되게 정적으로 멀리서 찍는 것이 되게 아이러니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제가 갈매기라는 영화를 그 제목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갈매기라는 영화에는 좀 연극적인 기법들을 되게 많이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기택이 오복의 가게로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에서도 사실은 카메라 안에서 싸우지 않고 카메라 바깥으로 빠져서 외화면에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사실 안톤 체홉의 연극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극을 보고 있는 관객의 시야에서 벗어난 저 그 외화면에서 어떤 소동극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 영화에는 그런 연극적인 장치들이 되게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런 또 촬영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침착한 비행. 그리고 사실 그게 픽스 해놓고 카메라 고정시키고 찍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이 되게 많이 작용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그 안에 어떤 요소들을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 그 사람의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둘째 딸을 일부러 등장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냐고 질문. 예산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이 등장을 하면 또 남편도 나와야 되고 그 아이들도 이렇게 등장을 해야 해서 그렇게 되면 회차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사실 원래 첫 일고의 결말은 오복이의 환갑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환갑 잔치를 하던 중에 오복의 그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가족이 뒤집어지는 그런 결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이야기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 지향점에는 오히려 반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해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둘째를 여러 가지 예산적 이유와 더불어 이렇게 등장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또 그렇게 예산적인 이유가 안 생기죠. 너무 많아서. 그리고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가게 안에서 트로트 음악이 깔리잖아요. 그 의도가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 그 청량리 수산시장이랑 남대문 회원에 있는 시장들을 되게 많이 갔었어요. 저도 잘 모르는 공간이다 보니까 많이 갔었는데 그때마다 트로트 음악이 너무 많이 진짜 귀에서 피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가게마다 각양각색의 음악들이 흘러나오는데 되게 트로트였어요. 어떤 가게는 막 시끄러운 트로트, 어떤 가게는 품바 같은 트로트 뭐 이런 뽕짝 되게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실 노래할 때 뭐 힙합이나 랩을 듣는 것처럼 이분들한테도 뽕짝이나 트로트가 되게 비타민 같은 음악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타민이겠다. 그러면 오복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서 어떤 음악들이 많이 흘러나올까 하니까 트로트가 되게 많이 흘러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서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송가인 씨의 그 엘레지 미아리 고개 제가 거기에 좀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음악 들으면서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에 정혜아 선생님은 평소에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저는 골고루 다 좋아해요. 믿으실는지 모르겠지만 힙합을 좋아합니다. 네, 그 질문을 다 했는데요. 혹시 손 들고 이렇게 꼭 해보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이렇게 카톡으로 참석을 많이 해주셔서 작년에 감독님하고 기획전을 이렇게 지구했을 때는 관객분이 두 분이랑 되게 이렇게 영화 모임처럼 했었는데 되게 오늘 많이 오시고 생각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끝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오늘 이렇게 한 분 한 분 와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영화가 사실은 항상 저는 되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관객분들을 이 영화가 만나고 이 영화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을 거라고는 만들 때부터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만들었어요. 거의 악에 바쳐서 영화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누가 이기나 해보자 막 이러면서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그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는 영화를 이렇게 정말 한 번도 만나뵙지 못했던 분들과 같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저에겐 되게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작품을 하는 데에도 오늘의 이 경험과 기억들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차기작도 궁금하다고 알려주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굉장히 찐한 서부곡이나 스릴러를 항상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갈매기도 제가 원하는 결말은 막 그 기택이랑 이렇게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결말이었지만 그래서 다음 작품은 약간 모녀들이 함께 하는 어떤 복수극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시나리오도 완성했고 이제 내년에 만들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정혜아 선생님도. 뭐 감독님의 말씀 다 잘 해주셨고 인사도 다 잘 드려주셨고 이제 점점
상영관이 줄어가는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계속 관객분들이 이제 남은 그 기간 동안이라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